절기 입춘이 엊그제인데 다시 북극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갇힌 가운데 오늘까지 제주와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월 초봄의 날씨 시계를 한겨울로 되돌린 듯한 한파. 서울 아침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떨어진 뒤 다시 2도 넘게 하락해 영하 2자릿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요일에는 더 추워져 이번 겨울 서울 최저 기온인 영하 13도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파주의 최저 기온이 영하 18.3도, 철원 영하 15.3도, 대구 영하 3.6도를 기록했고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국 북쪽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대기 상층의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는 비교적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눈구름도 만들었습니다.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많은 곳엔 10cm 이상, 울릉도와 제주 산지에는 이틀간 적설량이 30cm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됐는데 초속 20m,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졌던 지난달 북극 한파와는 달리 이번 추위는 짧고 굵게 끝날 전망입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으나 낮부터는 찬 공기가 약화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물러간 뒤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기준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16곳, 전북 지역 4곳, 제주 지역 일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많으면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쌓이는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전해드린 대로 한파 속 호남과 제주 산간엔 대설특보가 발효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한라산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일부 산간도로와 한라산 7개 등반로가 통제됐습니다. 눈을 치우기 위해 나섰던 제설차도 추가 폭설 소식에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제설 작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설 작업해도 금방금방 눈이 쌓여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설 작업한 의미가. 제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제주공항 일부 항공기는 결항 또는 지연 운항했습니다. 호남에도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월출산과 지리산 등 전남 지역 국립공원 3곳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전남 지역 22개 항로, 여객선 26척이 운항 통제됐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30cm 이상 폭설이, 호남 지역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오늘 저녁 서너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할 걸로 보인다며 주요 정책 현안과 합당 문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와의 대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며 회의 불출석까지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재선 의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여는 등 이번 주에도 합당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열흘 만에 공개 일정으로 이 자리에서 무소속 출마 등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행사에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과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인사 등이 참석할 걸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엔 깨트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충격요법으로 국정 운영에 승부수를 던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0.5%나 치솟았던 집값은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본격화하자 크게 꺾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나 싶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새해 들어 다시 커졌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SNS 글과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한 강경 메시지를 하루가 멀다고 쏟아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특히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은 집에 깔고 앉은 돈을 생산적 금융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노무현, 문재인 등 앞선 진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야권 등 일각에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해법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거래 물꼬가 트이게 대출 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공급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러나 청와대 안에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잇따른 엄포로 일부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기류인데 집값은 언제든 국정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인 만큼 시장 동향과 민심의 향배엔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도심에 있는 구청이나 우체국, 교육연구시설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비 갈등, 인허가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쉽지 않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직권 개발을 할 수 있게 규정한 특별법 통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5층까지 주민센터 공간이고 6층에서 18층까지 행복주택에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1년 지어진 낡은 건물을 허물고 높게 지어 아래층엔 청사를, 위층에는 공공주택을 배치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첫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외부인들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다 완공되고 젊은 층들이 오면서 오히려 지역이 젊어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바로 이번에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낡은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확실한 공공주도 방식이며 입지가 이미 완성돼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사례 가운데 입주까지 마친 곳은 10여 곳. 복잡한 인허가와 지자체 예산 문제, 공사비 갈등에다가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개발되길 원하거든요. 그 노후 청사는 모두 다 청년주택이나 또는 임대주택으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이번엔 자신 있다는 입장인데 관건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부는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막연한 데다가 통과되더라도 지자체 패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주민 반발이 단번에 수그러드는 것도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직원의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났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130억 원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는데요.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난 건 그제 저녁 7시쯤입니다. 이용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를 열었는데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총 62만 원이 아닌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1인당 평균 2,490개, 2,440억 원 상당입니다. 빗썸은 저녁 7시 20분쯤 오지급을 알아챘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 8,212개는 즉시 회수했고 나머지 1,788개 가운데 일부는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로 93%를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원화와 비트코인은 125개 상당 130억 원대 규모입니다. 앞서 일부 이용자들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빗썸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외부 전송된 경우는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썸은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며 유령 비트코인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빗썸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금융당국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회수 가능성, 그리고 거래 차단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소비자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논란에서 정치 브로커로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법원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한 내용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이 남은 재판에서 중간 과정을 더 촘촘하게 입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저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쥐고 흔든 정치 브로커로 지목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두고 논란이 됐는데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금전 거래는 검찰에서,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 거래는 특검에서 각각 맡아 기소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였다는 게 검찰과 특검의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각 1심 법원은 명 씨의 노력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결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법원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하긴 했지만 다른 공관위원들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천 자체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성 우선순위, 대선 캠프 활동 등을 고려해 토론과 투표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법원은 평소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후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천을 부탁하고 다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천이 확정됐다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노력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 노력이 전달된 것까지는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1심 법원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논란으로 현재 남아있는 1심 재판은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같은 김건희 씨 재판에서 일단 무죄가 나온 만큼 특검은 당시 공관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도를 더 촘촘하게 입증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특검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김혜성 씨 측은 수사 범위를 넘어간 기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지난 5일 잡혔던 선고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건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가 지난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집사 게이트 본류 의혹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횡령 기소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른 상황. 김혜성 씨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예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꼬집은 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단체 성명을 냈고 결국 검찰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 때쯤 사건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비슷한 위례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지 실익을 따진 항소 자제 기조라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유지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선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임명 전 공소 취소를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서해 피격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도 예고됐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상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평소 재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검찰은 부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월북몰이를 했다며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을 주도하던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중간 결과까지 발표하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공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상의 기관인 감사원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지적도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반대에도 수뇌부가 발표를 밀어붙였고 법에 규정된 보안심사까지 패싱한 것으로 감사원 자체 점검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위원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 발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감사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경찰에서 성능 미달 판정을 받은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이 수년간 군에 보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에이펙 경계작전 때도 쓰인 걸로 파악됐는데 군은 뒤늦게 사용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나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경찰의 날 치안산업박람회 때 공개된 국산 테이저건입니다. 당시 미국산보다 연속 발사 기능이 뛰어나 주목받았는데 현장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성능 검사에서 기계 불량이 잇따라 나타난 겁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리볼버 방식으로 사면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런데 해당 장비가 군부대엔 보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육군 군사경찰 등에 1,100여 정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15억 원. 애초 2,700여 정을 도입하려던 경찰은 성능 미달 판정이 나오자 제조업체와 소송을 무릅쓰고 계약을 해지했지만 군은 납품받아 그대로 운용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계작전에 투입된 장병들도 불량 테이저건을 들고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자 처리해서 반품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거를 덮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만이 본인이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군은 테이저건을 현장 대응 주요 장비로 쓰는 경찰과 달리 경계작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주 에이펙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부터는 해당 장비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군 수사단이 제조업체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나서야 조치에 나선 건데 민간업체인 만큼 후속 대응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납품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하고 문제 있는 장비를 들여와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정관계는 물론 재계까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앱스타인이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스파이였다는 소문까지 확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300만 페이지의 문서와 18만 장의 사진으로 이뤄진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폴란드 정부가 앱스타인과 러시아 정보기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스타인의 성착취 범죄가 미인계 공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oraz więcej i komentatorów, i ekspertów zakłada, że jest bardzo prawdopodobne, że była to przygotowana operacja rosyjskiego KGB. 앞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러시아 간첩서를 보도했습니다. 문서 천여 건에서 푸틴 대통령이 거론되고 앱스타인이 푸틴 대통령을 2차례 이상 만난 정황이 확인된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러시아 여성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런 의혹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로 서방 엘리트들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우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가 앱스타인과 가까웠고 앱스타인이 모사드에 포섭된 요원이라는 FBI 정보원의 메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연인이자 공범의 아버지가 과거 모사드 요원이었던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 정보들에 불과하지만 미국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퍼진 음모론과 맞물려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파일 공개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이제 다른 현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got to get back to running the country too. Millions and millions every week. You know, when Epstein was alive, nobody cared about him. When he's dead, they care about him. But it's really a Democrat problem. 하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밀어붙인 미 의회가 이대로 물러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프랑스 검찰이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하는 전 문화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자크랑 전 문화장관과 그의 딸 카롤리에 대해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예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에는 랑 전 장관과 카롤린의 이름은 600회 이상 등장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일본 289개 소선거구와 11개 권역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집권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10석 이상을 확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 증액과 헌법 개정, 외국인 규제 관련 정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의 윤곽은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선 우리나라의 400번째 메달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현재로선 스노보드 국가대표인 배추보이 이상호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재작년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 나온 한국의 마지막 메달은 역도 박혜정이 따낸 은메달로 399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에서 메달 320개, 동계올림픽에서 79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400번째 메달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현재로선 스노우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 출전하는 이상호가 유력합니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메달을 안긴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첫 멀티메달에 도전합니다. 단 0.01초 승부가 빈번한 만큼 당일 컨디션이 어느 종목보다 중요합니다.
0.01초의 차이로도 정말 승패가 갈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DJ 부스 같은 것도 막 설치하고 바도 많이 설치하고 해서 분위기가 엄청 뜨거운 그런 종목이거든요.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메달 사냥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민정과 김길리, 임종원, 황대현이 나서는 혼성 2000m 계주가 가장 먼저 열립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준중결승에서 넘어져 메달 획득을 못한 만큼 남다른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실 첫 종목이 이제 혼성 종목인데 선수들 모두 좀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저도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13일에는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천재 최가온이 생애 첫 올림픽에서 금빛 비상을 꿈꿉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컬링 경기 장면 보시면 선수들이 열심히 얼음 표면을 닦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얼음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마찰을 조절해서 스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한 치열한 과학 전쟁이라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포츠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6년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을 맞이해 동계올림픽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종목은 빙판 위의 체스 컬링입니다. 컬링은 20kg의 스톤을 던지고 스위핑을 통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종목입니다.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이 빙판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스위핑입니다. 제가 경기를 할 때 좀 약하게 던졌는데 스위퍼들이 스위핑을 통해서 볼을 멀리 가게끔 했던 적이 있어요. 던지는 것만큼 스위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스위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했는데도 생각보다 스톤이 무거워 멀리 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구를 하고 스위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스위핑까지 시도해봤는데 한눈에 봐도 스톤이 훨씬 멀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핑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걸까요? 힌트는 바로 페블에 있습니다. 경기 전 컬링장 빙판에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작은 얼음 알갱이를 페블이라고 부릅니다. 컬링에서는 페블이라고 물을 뿌려서 얼음 위에 얼음 알갱이를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얼음 위에서 살짝 스톤이 떠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위핑을 하면서 방향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해서 경기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스톤과 빙판 사이의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핵심이 페블인데 스위핑을 통해 페블을 녹여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위핑을 하게 되면 마찰열로 인해서 얼음 표면이 살짝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막이 형성되고 마찰 개수가 줄어들어서 스톤이 조금 더 멀리 가게 되고 휘어지는 궤적도 조금 더 완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단순한 스위핑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마찰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컬링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스포츠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이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는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전북 전주를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오점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문을 연 이탈리아 밀라노 코리아하우스. 저녁 시간이 되자 이곳에서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가야금과 대금, 해금이 어우러진 전북 도립국악원의 소편성 국악 앙상블 공연입니다. È stato molto bello, non l'avevo mai sentito prima, quindi prima volta che l'ho sentito è stato molto bello e interessante. 우리 민요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데헌 OST, 현지 이탈리아 민요까지 아름답고 흥겨운 가락을 거침없이 뿜어냅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통음악을 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올림픽 개막 이후의 첫 번째 주말이라 많은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서 전북 전주의 멋과 흥을 즐겼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설 명절에 끼어있죠. 그때 이곳에서는 한국의 날 행사가 열리고 판소리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문화재단의 한복문화체험 그리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마련한 전통 공예품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계올림픽 한국 후보도시를 대표해서 밀라노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일행. IOC 옵저버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과 전북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OC가 주관하고 있는 옵저버 프로그램은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실제로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 등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유치 동의안은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해서 정부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전라북도는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하계올림픽 유치와 지원 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지금이 박물관 전성시대라고 하면 핫플레이스가 된 국립중앙박물관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을 텐데요. 지난해 전국 국립박물관들이 다 함께 프로야구급 흥행을 누린 건 차별화된 관점으로 틀을 깨는 기획에 나선 다양한 박물관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관람객 650만여 명, 세계 3위 수준. 꿈같은 기록을 달성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K컬처 열풍의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람객 사이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전체 관람객 규모가 압도적인 국립중앙박물관마저 제치고 전국 박물관 중 외국인 방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광지 경복궁에 인접한 효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외국인 방문객 조사 결과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위치가 아닌 볼거리였습니다. 생활문화 변천사를 통해 한국인의 삶 그 자체를 조명하는 국립민속박물관. Assez intéressant de voir l'évolution vestimentaire en Corée du Sud qui est assez différente de celle en Europe. 단순히 시대별로 전시품을 늘어놓기보다 생애 주기별로 또 계절 단위로 독특한 관점에 따라 구성해내는데 그 결과 외국인도 쉽게 몰입할 수 있는 보편성이 갖춰졌다고 박물관 측은 분석합니다. 저희 콘텐츠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고사 세대의 수험증도 수험표도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도 맞아, 우리에게도 고등학교 정도를 마치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시험을 보게 되지. 과거에 멈춘 박물관이 되지 않기 위해 일상용품을 적극적으로 기증받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처럼 남다른 박물관은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전에 없던 실험적 기획을 통해 비수도권 박물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꼬박 5년을 들여 국보 백제금동 대학로 단 한 점만을 위한 3층 규모 전용관을 열었습니다. 우리 박물관 최초의 광활한 단독 유물 전시관에 소리와 향까지 어우러진 점이 특히 인기 요소로 꼽힙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신라금관 6점 특별전 역시 해를 넘겨서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한 오픈런 행렬 속에 오는 22일 전시 종료 뒤에도 금관을 되돌려보내지 말아달라는 지역 내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관중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전국의 국립박물관들. 반짝 훈풍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제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미국엔 기록적인 폭설, 호주는 극한 폭염, 갈수록 기상이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말 기후재난을 더욱 악화시킬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의 분석 결과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물이 사라진 대지는 쩍쩍 갈라졌고 폭우가 삼킨 마을은 지붕 끝만 간신히 드러냅니다. 거센 불길에 숲과 초원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겨울에 나타난 슈퍼엘니뇨가 지구촌에 몰고 왔던 기후재앙입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2도 이상 크게 오르면 슈퍼엘니뇨라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말 또 한 차례 슈퍼엘니뇨가 찾아올 거란 두려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AI 예측 모델에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올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평년보다 수온이 2도 높은 슈퍼엘니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이 AI 모델은 기존 역학 모델보다 예측 정확도가 50%가량 높고 2015년 겨울 슈퍼엘니뇨의 흐름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IPCC 보고서에 활용된 40개 이상의 역학 모델들과 과거 150년 자료를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엘니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 이후 수온이 2도 안팎으로 치솟은 슈퍼엘니뇨는 단 4차례뿐. 나타날 때마다 이상고온, 폭우와 가뭄, 대형 산불 등 극단적 재난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해진 지금, 과거와 같은 수준의 엘니뇨라도 더 큰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지구 온도가 0.1도에서 0.15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지구 기후 온난화를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예측 시점이 이른 만큼 앞으로 계절과 해양 조건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한가운데 놓인 지금, 아직 이르긴 하지만 슈퍼엘니뇨의 가능성은 인류를 향한 중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초봉 6천만 원의 생활비 전액 지원. 문제는 위치가 남극이라는 겁니다. 지구끝 영국 남극 기지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딜 새 동료를 찾는 특별한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빙원 위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영국 남극 조사국이 운영하는 로더라 연구기지입니다. 2026년 시즌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뒷받침할 요리사와 목수, 배관공, 차량 정비공 등 사실상 마을 하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종이 대상입니다. 초임 연봉 6천만 원에 숙식과 항공권, 특수 방한 장비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생활비가 전혀 들지 않아 월급 대부분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Really, we need every trade that you can imagine a small community needs to be successful. 남극의 여름은 신비로운 풍경을 선사하지만 부족한 물건은 직접 만들어 써야 하는 극한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You haven't got the ability to go to a supplier. If you haven't got something that you need, you either have to make it or you make a new plan.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장을 지키며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풍경을 일상으로 맞이하는 일. 이미 남극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Don't think twice. Just go for it. Put your name down. Really put yourself forward and if you want to come down here because it's where it is, then absolutely get down here. I'd say go for it. It's an experience of a lifetime. To be out there co-piloting planes as well on down days is just surreal. 오는 3월 영국 본사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무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지구 끝에서의 특별한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남극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한국의 검은 반도체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우리 김인데요. 우리는 김을 주로 밥에 싸먹는데 외국인들은 감자칩보다 건강한 과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맵찔이도 단박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K라면. Bulldog, maybe once every week, 2 weeks. Not a lot, but I enjoy it a lot.
못지않은 인기 대표 주자 바로 김입니다. 이 특유의 얇고 바삭한 식감과 짭짤한 맛 그리고 건강한 이미지까지 우리 김은 일본 총리 마음도 빼앗았습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영국 BBC 방송이 이런 우리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에 김을 공급하는 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 검고 바삭하며 납작한 한국의 소박한 먹거리에 전 세계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에 대한 외국인 생각도 전했는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표 음식 감자칩처럼 간식으로 먹는다. 건강한 대안 같다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김 그러면 밥이랑 먹는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네. 시중에서 보시면 김 중에서 고추냉이 김이랄지 뭐 마늘 김이랄지 김치맛 김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양인들이나 유럽 쪽 분들은 그런 것들을 스낵으로 먹어요. 과자처럼. 높은 인기에 지난해 우리 김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산식품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였습니다. 반면 몸값이 높아지며 가격은 2년 만에 절반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2024년 초까지만 해도 한 장당 100원 하던 김값은 지난달에 150원을 돌파하며 이제는 김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와 하버드대 사이의 모든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2026-2027학년도부터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대와 국방부 간의 모든 대학원 수준의 전문 군사교육, 펠로우십, 인증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정책과 반유대주의 등 하버드의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눈이 왔는데요.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그리고 남부에도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눈이 무거운 습설이라서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파가 절정입니다. 지금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11.6도, 춘천 영하 14.4도, 대구도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체감은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 부산 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